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대위 출정식을 공동으로 개최했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경기권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21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4.15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후보와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서울 광진을을 살펴봅니다.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영길 전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21대 총선 전망과 판세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4.15 총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일제히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표정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의 양보 없는 총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싸움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장 방문과 선대위 회의로 출정식을 대신한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통합당이 열세로 나오는 현재 여론조사는 막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질서가 파괴된 현 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참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해서 생존을 걱정하는 그러한 경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민생당은 꼼수 비례정당을 만든 민주당과 통합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뤄낼 민생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위헌적 꼼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를 이뤄내겠다며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각각 민주당, 통합당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시민은 민주당과 같은 운명체라며 그 뜻을 표심으로 몰아달라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총선 승리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유세전은 없었지만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데요. 하면 안 되는 선거운동은 어떤 건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강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유세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를 활용한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선박이나 열차, 터미널과 지하철역, 그리고 병원,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일 가능합니다. 또 문자 메시지에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보내는 것도 가능한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밖에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이 쓰는 어깨띠, 모자나 옷,
피켓과 같은 소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의 광진을입니다. 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와 보수 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두 후보가 지닌 상징성 의미가 큰 곳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을은 추미애 장관이 내리 5선을 하는 동안 보수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입니다. 평균 나이 41.8세로 젊은 유권자의 표심이 강한 탓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 어느 후보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고민정 후보는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경험으로 광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고 후보는 어려운 시기지만 촛불 정부 완성에 광진 주민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었고, 또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촛불 시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광진은 이제 정치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고 후보에게는 첫 총선이지만 출마 직전까지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데다 여당 초강세 지역이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곳입니다. 서울시장을 지냈지만 지난 총선 종로에서 낙선하기도 했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 재개를 꿈꾸고 있습니다. 9년 전 광진구로 이사온 뒤부터 줄곧 표밭을 갈아온 만큼 자신이 광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광진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진의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발전했습니까? 무책임한 정권,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권,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을은 옆 동네 성동구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뚝섬 거기 막 땅이 평당 막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되잖아. 여기는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두 후보의 공약도 지역 개발에 집중됐습니다. 고 후보는 구의역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ICT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오 후보는 성수 사거리에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번엔 강원도로 가봅니다. 원주갑은 10년 만에 정계 복귀를 노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지역구 지키기에 나선 통합당 박정아 후보 간의 양강 대결 속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나서 3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원주갑 선거의 특징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 핵심 인사들 간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정치력으로 원주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일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통합당 박정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간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안보 실패, 외교 실패, 국방 실패, 여기에 무너진 공정,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계신지 그 점을 투표로 보여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아쉽게 석패했던 권성중 후보는 당이 특정인 공천을 위해 공천룰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시스템 공천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당이 낸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옳다. 원주 지역의 주요 총선 이슈 중 하나는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살리기와 지난해 말 지정면에 조성이 완료된 기업 도시 활성화입니다.
경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경이에요. 기업도시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조금 작은 개인 병원들만 있는데 조금 더 큰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갑은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통합당 박정화 후보,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불과 134표 차이로 떨어졌던 권성중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2여 1야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선거 변수는 진보 진영의 표 분산 여부입니다. 이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해 줄 것을, 권 후보는 14년간 지역에서만 활동한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막판 보수표 결집과 중도층 표심 장악으로 진보 진영 표 분산의 틈새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리포트 나왔다시피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내에서 비중 있는 인사의 첫 행보라든가 아니면 당의 공식 선대위 출정식 같은 게 되게 종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이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또 여야 선대위원장이 맞붙는 곳이 또 종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 행보도 종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장소도 각 당이 선거에서 좀 주력하는 어떤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종로구 한 마트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풀이가 되는데요. 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종로의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들끓었던 민심을 재결집해서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양윤선 기자, 아무래도 관심은 앞으로의 여야 선거운동, 동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 선거 때마다 여야 대표 또 선대위원장의 동선은 아무래도 각 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대면 유세가 좀 어려워졌지만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선거운동 동선을 좀 고심 끝에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확정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내일은 강원과 제주, 이어서 부산과 호남, 충청 순으로 돌 예정입니다. 다자구도 속에 호남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지역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특정 지역에 좀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강원과 제주까지 두루 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은 따로 일정을 잡히진 않았는데요. 지역민을 배려하는 유세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서울 격전지 표심 훑기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나흘씩 이 3등분을 해서 수도권,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순으로 돌 예정인데요. 서울 중심부에서 일으킨 정권 심판론 바람을 수도권 전체에서 충청과 강원 그리고 영남권까지 옮겨붙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민생당은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기반이자 또 지역구 의석을 노리는 호남에서 적극적인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낸 수도권 일부 지역과 노동계표가 밀집한 울산, 창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종주 2일차인데요.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서 오늘 광양을 찍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모두 이 비례대표 의석에 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생당은 주요 지지층 유세에 집중을 하고 또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전국을 누비면서 이 정당 투표 확보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도영 기자. 비례의석 정당과 모정당들과의 관계를 좀 보죠. 민주당과 통합당 각자 비례의석 정당과 한 몸이라는 걸 홍보하면서 사실상은 지금 연합선거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민주당과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어제 선대위 이제 합동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일은 제주, 그리고 6일은 이제 부산, 8일은 이제 광주, 이렇게 권역별로 연석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동 선거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이제 선거 연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 발표된 공동 선언에는 굴욕적 대북 정책 폐지, 한미 동맹 강화,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한국당과 함께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관위는 앞서 공동선대위 구성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양당이 계획하는 이런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이제 이거를 관련 의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선관위는 이제 각각의 선대위가 공동선대위 같은 이제 공동선거 기구를 구성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유세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합동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파악해볼, 살펴봐야 될 이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례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이 새로운 모습이고 선거운동 이제 시기, 대상 맥락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마다 이제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유권 해석으로 이제 합동회의가 공동 유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예, 공동선대위 구성은 이 법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같이 회의를 같이 하는 것도 연대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같아 보이기도 좀 한데 어쨌든 간에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례 위성정당 허용으로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를 받는 정의당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예. 이제 공동선대위는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선대위는 안 되지만 이제 뭐 선대위 합동회의는 괜찮다고 허용을 하는 게 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제 그런 꼼수 대응을 허용해 준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따져볼 여지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요. 예.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이제 기득권 권력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학계에서도 이제 서강대 손호철 명예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거대 정당의 입김을 좌우하는 선관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여권 관계자 측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그 흑색 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선거법 위반을 좀 피하려고 점퍼를 뒤집어서 입고 나오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원유철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미래한국당 이 지도부가 이제 통합당 선대위 이제 한몸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당 경기도당을 방문했는데요. 예. 몇몇은 이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몇몇은 이제 숫자 4번이 써지는 왼쪽 가슴을 이제 스티커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선거 사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후보자가 아니면은 이제 그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이제 소품을 착용하면 안 된다는 이 공직선거법 68조 때문인데요. 네, 스티커에는 이번에는 둘째 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미래한국당이 위치해 있고 이제 지역구 투표 용지 두 번째 칸에는 미래통합당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을 뽑아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말을 한 거는 이 다른 정당의 지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피해가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 대표는 오늘 새벽 이제 서울 동대문시장 일정에서도 이제 점퍼를 뒤집어 입었는데요. 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이제 번호 가리기용으로 뗐다 붙일 수 이제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준비를 했고 아예 기호가 없는 점퍼랑 손 장갑도 이제 따로 제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티커로 이제 기호를 가린 점퍼, 또 기호가 아예 없는 점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재치라고 봐야 될지 지금 뭐 이상한 지금 진풍경으로 봐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한도현 기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선거 막판에 항상 또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 입조심 얘기인데 이게 다시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 연수갑에 이제 출마를 했던 그 정승연 후보인데요. 지난달 31일 그 인천 총구석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신의 지역구를 방문했던 그 유승민 의원에게 그러니까 이런 인천 총구석까지 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4시간 만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난 1일 그 N번방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호기심에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고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다음날 황 대표가 텔레그램의 기술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을 했고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무관용 원칙이라는 통합당의 입장은 확고한데 일부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다른 당원들이 수습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같은 당원들. 네, 그러니까요. 네네. 같은 당의 이제 밑에 다른 당 조직원들이 대표의 발언을 그렇죠. 자꾸 수습해줘야 되는 장면이 좀 안타까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에서는 이제 여당도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그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제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이 미래통합당 당선인 핑크색을
이 포르노를 상징하는 색깔 아니냐고 비유했다가 이제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 네, 이후는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SNS에서 이제 해당 부분 삭제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일에는 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예비 후보가 이 TV 토론에서 평화와 인권이 밥을 먹여주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송 후보는 이제 다음날 바로 사과는 했지만 그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2,100명은 26일에 송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받았군요. 네,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양윤선 기자. 선거에서 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참 주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말실수 하나로 판세 전체가 흔들린 적도 많죠. 네, 2004년 총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총선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60대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또 의원직까지 내려놨지만 결국은 여론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19대 총선 당시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미 뭐 여성 개신교 비하 발언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 비하 발언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선거판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당시 김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고 또 선거에서 패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뭐 야당 심판론을 압승할 거두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그런 분석이 많았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비하 발언 이부망천으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 한국당을 탈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어려운 선거에서 자충수까지 뒀다. 탈당했다 복귀했죠? 네, 결국 복귀를 했습니다만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여야 정치권이 말실수로 뭐 최소 10석에서 15석까지도 판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이 다 접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말실수가 제1야당을 가르는 어떤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뭐 공약도 중요하지만 뭐 유권자를 우선해 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표심을 말 한마디가 표심을 좌우한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늘 선거 막판에 등장하는 실언 또 막말 이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 양윤선, 한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월 2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7.6%로 지난 20대 총선 조사 결과보다 12.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21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전국 86,370여 곳에 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새벽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의식한 듯 대대적인 유세전보다는 일제히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각 당의 선대위원장과 대표들이 오늘 새벽 0시 승리를 다짐한 첫 선거운동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조용한 유세를 방침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혼자 오늘 새벽 0시 서울 종로의 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첫 선거운동 장소로 동네 마트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문을 여는 유통업체를 보고 싶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면서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서울 광화문 광장과 동대문 새벽시장을 찾아 13일간의 선거전 출발을 알렸는데요.
두 사람 모두 나라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상인들 앞에서 오로지 민생을 강조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새벽 0시 지하철의 시작점 철도 차량기지에서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노동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여야 정치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약속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응원하는 유명 인사들의 지원 유세 경쟁도 뜨겁게 펼쳐지게 되죠.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 유세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후보들과 동선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거물급의 인사들이 자맹을 깨고 지원 유세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돌연 정계 은퇴를 시사하고 두문불출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을 찾아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진을이 제일 마음이 가는 곳이라서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임 전 실장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 가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면서 다른 후보들 지원에 나설 뜻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임 전 실장의 정치 재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난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자맹해오던 유승민 의원이 중도 개혁의 표심이 필요한 수도권 경합지를 찾아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울 강서갑과 강서병의 후보인 구상찬, 김철근 후보를 찾아서 유세 지원과 간담회에 나선 유 의원은 아직도 통합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피 끓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하소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내 선대위와는 거리를 둔 채 독자 행보에 나선 유 의원도 총선을 계기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도 거물급 인사를 모시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로비전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력 인사들의 선거 지원 유세,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에서 방역 대책을 지휘했던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주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죠. 엿새 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시민과 권영진 시장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권 시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권 시장의 위기 대처 능력이 큰 몫을 했다고 격려하며 과로로 쓰러지면서도 이를 놓지 않았던 공인의식에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권 시장은 스스로 도시를 봉쇄한 대구 시민의 공동체 의식 덕에 사태를 이 정도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답하면서 대도시 집단 감염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온 국민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권 시장은 병상이 모자라 자가 치료 중에 숨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는데요. 이에 김 위원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권 시장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원 유세에 나선 통합당 지도부는 자가 격리 기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서 경북은 다음 주, 대구는 선거 막바지에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선거 유세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표심의 향방은 어떻게 나타날지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영시를 기해서 선거운동에 나선 각 당의 소식.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선거운동 관련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대변인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어제 선대위 합동회의 개최한 뒤에서 오늘 선대위 출정식까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네, 오늘 1시 반에 국회 롯텐대홀에서요. 예. 병원에 입원하셨던 이해찬 대표님께서 참석하시고 시민당과 함께 우리 출정식을 힘차게 가졌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스튜디오에 지난주엔가요 출연하셨을 때 제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니까 별개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니까 원팀을 강조하던데 요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적으로는 별개 정당이고요. 이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에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동 선대위는 안 되지만 선거 회의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게 또 선관위 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19 전국이라는 큰 변수 속에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대위 합동회의와 오늘 출정식에서 세운 목표와 또 각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해서 일단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니고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받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극복을 잘 해서 이 국난을 잘 힘차게 앞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좀 국민들한테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 대변인 얘기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지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오늘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의 경우도 야당 심판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국난 극복이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박형준 선대위원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가 여권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총선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조금 국민들의 여론에서 조금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국 대 윤석열 두 분은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소환했다는 거는 아마 최근에 이제 MBC 보도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당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하는 거죠. 의혹 제기도 아마 언론사와 그전에 어떤 기자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집권 여당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또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 거들어서 얘기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법무부의 감찰 같은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는 예전에 우리 국민의당 사건에서도 녹취록 조작 문제가 됐을 때 허위 사실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저는 아마 그 검사장이 본인은 아마 그런 녹음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기자를 왜 허위 사실로 고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그 검사장이 직접 기자를 허위 사실로 고발하는 게 문제 해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어느 때보다 표심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역구의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한 121석 정도 되고요. 수도권이 가장 큰 승부처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PK 지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당선을 많이 시켰는데요. 이번에 아마 거기를 사수하는 그런 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3일간 당 차원의 선거 운동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조용한 선거 운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일단 압승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호남에서 많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또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였던 분이죠. 현재 정의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또 고문도 맡고 계신데요. 권영길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정치 현장에서 떠나신 지는 한 7년 세월 흘렸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래에 제가 아는 바로는 평화철도 운동 해오셨는데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철도 연결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자가 면역 체계 이상에 따른 희귀병으로 네. 고생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회복되자마자, 예, 남북 철도 연결 운동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이고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의 촉진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경원선을 복원해서 그 복원되는 철길에 깔릴 침목을 국민의 성금으로 깔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3년 가까이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역 캠페인은 잠깐 멈추고 있고요.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매주 화요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 하시는데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진척은 좀 못 보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당적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정의당 선대위 고문을 맡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았습니다. 네. 예.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과 정책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가 당의 브랜드가 된 민주노동당은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당이 분열되면서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 정의당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표방 아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고문을 맡았습니다. 고문을 맡아서 뭘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 책임 주고 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든 그런 약속은 못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민주우리당,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의원이 지난해 저에게 21대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않느냐이다. 그러면 그분도 선대위에 모시지 그랬습니까? 그분은 선대위에 모시지 않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한국의 썩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정치혁명이다. 그런데 저보고 호재 하는데 권영 함께 우리 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득표 전개에 뛰어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에 몸담았던 그리고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방송의 대담이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전에 그 대선 토론 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살림살이 운동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철도 연결 운동도 바로 그렇습니다. 평화가 밥이라는 걸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성장 동력,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가 건설돼야 됩니다. 그 핵심이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20대 국회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의 독특한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각인시키질 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특히 정의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의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를 들먹이니까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그건 좀 뭐 소리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러겠죠. 그런 분들 꽤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비례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저는 앞으로 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지켜봐라.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전국 속에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이 참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비례정당 이런 기형적인 정당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총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의당 전망을 하셨고요. 다른 정당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면요. 저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네. 오랫동안 언론민주화운동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있을 때마다 언론을 질책하면서 동시에 애정어린 주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선거 때 되면은 객마식 보도를 하거든요. 박빙, 초박빙, 혼전, 예상 외의 선전, 추격, 역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선거를 하자고 언론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막상 선거 때 되면은 정책 선거를 이끄는 보도는 싹 없애버리고 객마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판세 전망이니 관전 포인트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언론의 고질병인 객마식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의당 추격 그런 용어 써도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은 이번에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내려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둘러싸고 특히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정의당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소용돌이 쳤습니다. 주변에서 압박도 많이 받았죠. 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았죠.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역 후보는 민주당, 당은 정의당을 찢던 그 지지표가 이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4%, 3% 되는 게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8.2%를 뛰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즉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중에서 정말로 교섭단체가 되는 걸 얼마나 꿈꿔왔느냐.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자. 고민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정의당이 얼마의 의석을 얻을지 모른다. 그리고 목표로 했던 원내교섭단체가 될는지 모른다. 그것은 소작농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소작농의 신세를 면해야 된다. 그리고 자갈밭을 갖고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거기에 기대는 것은 말하면은 정의당 스스로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10년을 목표로 하고 자갈밭을 갖고서 옥토를 만들어서 정의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 집권 정당이 되자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선대위 출범식 때 고문을 맡으면서
그렇게 주문해서 정의당은 이제 뚜벅뚜벅 걸어라. 그리고 원칙에 충실해라. 원칙을 충실하는 것이 진보정당 다운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하고도 관련돼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긴급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하위 70%에 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는 또 소상공인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정의당이 지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게 제안하는 이유는요? 예, 그런데 정의당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소득 하위 70%에 관한 것이 이게 찔끔찔끔 이러면 주는 그런 것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금 목말라서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바로 단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7월 정도 넘어가야 이렇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100만 원 지원 문제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실시돼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 일단 예. 그러면 바로 실시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더 보태서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 가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계속 되풀이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지금 택배 노동자들, 예. 그다음에 학습지 노동자들, 화물자동차 노동자들 등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오늘 내일에 이렇게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실시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갖고 저는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 100만 원 등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이렇게 약간 등을 번 점이 있었죠. 이런 멘트를 좀 선전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꿋꿋하게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묘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민주당, 그러면서 이 비례는 정의당 한 네. 점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 뭐 통합진보당도 있었고. 과거에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다시 새로운 길을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소작농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우선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예, 보시군요. 예. 자기 스스로 다시 어렵지만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것이 이번에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의당이 새롭게 긴 길을 가자 이렇게 할 때 이번에 실제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 단체가 될 수 있는 득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상당히 우리 권영길 전 의원께서 절절하게 지금 호소하는 차원에서 네. 정면 시청자를 향해서 뚫어지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종종 보시면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더구나 그 17대 때 권 전 의원님께서 진입했을 때가 당 10석으로 정말 진보 정당이 초유로 제3당으로 진입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좀 거두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일단 이번에 큰 정당들입니다. 민주당과 지금 통합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의 중요한 구호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을 지킵시다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어느 정당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 그것보다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누가 더 민생 정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펼 것이냐. 예. 정말 노동자, 농민들, 그다음에 서민들, 자영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볼 때 외람되지만은 저는 민주당도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 이렇게 바뀐 정당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이제 밭을 갈아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어렵지만은 그 길을 나서야 된다. 그게 뭐겠냐? 그게 바로 그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진정한 진보 정당의 길, 진정한 진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고 그것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정당이 어디겠냐? 예. 그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문제도 말씀하셨고 민생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근래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 관련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상황에서 정의당이 잘못 대처했던 것에 사과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청년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러나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이번에 선거 때 그것을 정의당에서 다시 이렇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은 옳은 이야기고 바로 옳은 이야기를 정의당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재국민 투표도 코로나 상황상 절반밖에 투표 못하고 했는데요. 대신 그 18세 청년들이 이번에 새로 유권자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50만이 좀 넘는데요.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국회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타난 양상도 그러하고요. 네. 이제 그러나 이 국민들이 다시 정치 혁명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밭을 갈구는 터전이 마련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갈고야 될 밭이고 새로운 대상이다라고 예. 평가하시는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선배 정치인이자 또 그리고 원로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후배 정치인들과 또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태까지 와서 얼마나 더 어렵게 됐습니까?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특히 정치가 어려울 때는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수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지역주의 정치 청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정 말하면 계층에 매달리는 정치는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밭을 갈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해주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원을 보내주시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 만들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내용 중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정의당이 너무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존적이지 않았었느냐. 아까 소장농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네. 이제 옥토를 갈구어서 독자적 일어서고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쩌렁쩌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권영길 정의당 선대위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대개 건조함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건조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